플라톤이 말한 그 군인과 정치인이죠. 수호자 계급과 사이에는 어떤 이런 공동체죠. 공산주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데 내용이 되게 그 구체적이고 뭐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박건영 동지가 한번 읽어보세요. 수호자들에게 처자 공유제와 재산 공유제가 적용된다. 수호자가 사유재산을 소유하게 되면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신용자가 아니라 해코지하는 주인으로서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수호자들은 사적인 여행도 할 수 없고 개인에게 선물도 줄 수 없으며 대중들이 지내는 금은 보석이나 화폐를 소유하거나 투입할 수 없다. 수호자들의 집은 군인들이 사용하는 수경 막사여야 하고 여기서 공동시설을 하며 함께 생활을 해야 한다. 수호자들은 반드시 필요한 정도만큼의 생활비수품을 시민들로부터 보수로 지급받는다. 수호자들은 몸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이고 다 공유하기 때문에 수호자들끼리 재산 분쟁이 없고 수호자와 평민 사이에도 재산 분쟁이 없다. 수호자들 사이에선 모든 남자는 모든 여자를 공유하고 어떤 여자도 어떤 남자와 개인적으로 동거하지 못한다. 수호자들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거주하고 함께 식사하며 체육공원이나 자녀들의 여행과정에 함께 어울림으로 성격관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아이들도 공유하기 때문에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을 알지 못하며 어떤 아이도 자기 부모를 알지 못한다. 이들 아이들 중 뛰어난 종만 수호자로 교육받고 나머지는 평민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은 이런 귀족제죠. 귀족주의자. 귀족주의. 엘리트주의. 그렇죠? 이렇게 이런 입장이어가지고 또 철인 정치, 엘리트가 정치를 한다는 거죠. 뛰어난 정치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귀족이지만 어떤 그 모범을 보인다는 거죠.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플라톤의 말만 들면은 귀족정의, 엘리트주의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죠.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 엘리트주의를 얘기하게 되면은 아테네의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이해하려면 아테네를 이해해야 되는데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말기에 중우정치로 흐릅니다. 중우정치. 뭐냐면 이게 그 토론하고 다수결로 결정을 해요. 토론하고 다수결. 그래서 이게 토론이 되게 중요해. 토론. 정치인들 토론 중요하죠. 남을 설득하는 능력, 설득력. 웅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웅변. 이게 소피스트들이죠. 남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소피스트. 결국은 이게 파퓰리즘, 선동주의가 되는 선동주의. 그래서 모든 걸 다수결로 결정하는데 결정하기 전에 그 각각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대중을 향해서 연설을 해서 그 연설에 자극을 받으면 이 표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즉흥적인 이 선동주의로 중우정치로 흐르게 되면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이러한 민주주의,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가장 나쁜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례가 있는데 많이 나오는 사례인데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아테네 해전을 했는데 아테네의 장수가 아테네가 승리했어요. 근데 승리했는데 어떠냐면은 이런 스파르타 주력선을 침몰시켰습니다. 침몰시켜서 승리를 했어요. 침몰. 그런데 이 주력선을 집중해서 공격을 하냐고 일반 병사들이 탄 일반 함선이죠. 일반 함선을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령관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들의 일반 함선 이런 것들을 포기를 하고 그게 어떤 유인책이 될 수 있는 거죠. 스파르타의 주력선을 침몰시켜서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치인 웅변가가 아테네의 장군들을 기소를 합니다. 우리의 아들, 딸 훌륭한 병사들을 구해내야 되는데 구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장군들이
자기 임무를 제대로 못한 거다. 기소를 하게 되고 이 장군들을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너무 연설을 잘했는지 감동이 돼가지고 현장에서 일종의 마녀사냥이에요. 마녀사냥. 인민재판. 뭐 좋은 뜻인지 나쁜지 모르겠지만 인민재판, 마녀사냥식 재판인데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의 장군들이 이겼는데 6명인가 장군들에게 다 유죄 판결이 내립니다. 유죄 판결. 그리고 아테네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오면 저기 사형이 많이 때려요. 근데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건 아니고 사형을 선고하고 감형하거나 망명하거나 도망가거나 이런데 어쨌든 그래서 장군들이 이제 그 도망가거나 망명하거나 했어요. 그래서 스파르타하고 계속 전쟁을 하는데 이러한 그 인민재판식 재판 때문에 아테네의 유명한 장군들이 다 잘립니다. 장군들이 다 쫓겨나요. 그리고 장군들이 스파르타와 전쟁을 할 때 어떤 군사적인 결정을 책임지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서 지휘권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스파르타한테 아테네가 지면서 스파르타의 식민지가 되는데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이거를 보고 민주주의, 다수결이 정말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파르타의 식민지가 되면서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스파르타식의 귀족 정치, 아테네의 스파르타식의 식민지가 됐으니까 스파르타식의 귀족 정치를 도입을 하죠. 민주주의 정치를 폐지하고 스파르타의 귀족 정치를 도입을 합니다. 그런데 아테네의 시민들이 야,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 스파르타의 귀족 정치에 뒤집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시 전복을 해가지고 아테네의 민주정을 복원을 시켜요. 민주정을 복원을 시켜.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에 주로 아테네의 귀족들의 선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테네의 귀족들이 이 아테네에 복원된 민주정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귀족정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여기 쿠데타에 아테네 귀족들이 주도했고 바로 그들의 스승이 이 소크라테스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귀족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죠.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받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이 왜 이렇게 민주주의를 싫어했냐? 바로 이런 중우 정치, 파퓰리즘 때문에 민주주의를 싫어한 거. 그래서 아테네가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엘리트적인 이제 이 공산주의죠. 엘리트적인 공동체를 주장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어떤 개인의 욕구, 개인의 이해관계가 없이 집단과 개인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죠. 재산적인 이해관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생물학적 이해관계나 생물학적 욕구가 있겠죠. 이런 개인적인 재산적이나 생물학적 욕구를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집단주의에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좀 극단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처자공유제, 재산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다는 거. 개인적인 생활이 없어요. 애인에게 선물도 줄 수 없다 그러고 축적을 못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수경막사. 항상 전쟁할 수 있는 대로 해야 되고 공동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정인을 남녀 간에 1대1을 사랑을 하게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욕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도 해줘야 되고 또 자기 자식이 생기면 그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부정행위나 아빠 찬스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것도 1대1 관계가 아니라 다대다의 관계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대다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공유하고 애가 나도 애를 낳자마자 그 부모한테 떼어놔가지고 애는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부모도 자기 자식이 누군지도 모르고 집단 양육을 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고 여성에게도 똑같이 이 체육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테네에서는 그 여러분 벽화나 이런 걸 봤을 텐데 훈련을 할 때 옷을 벗고 한답니다. 옷을 벗고 나체로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도 똑같이 남성과 똑같이 옷을 벗고 나체로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 뭐 이런 내용 되면서 어떤 자유연애를 하지만 1대1 관계는 아니게 되고 그 중에서 엘리트들은 뽑아서 그 교육을 하고 이게 이제 스파르타하고 좀 유사하죠. 귀족 정치.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사회, 공산주의 사회는 좋게 말하면 엘리트 사회고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귀족, 지배계급이죠. 근데 그 지배계급을 되게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게. 마치 그 자본가가 열심히 일해서 그 전략을 해가지고 그래서 재산을 축적했다. 이게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의 논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배자들, 정치인이나 군인들은 지배하는 사람이지만 도덕적으로 완결무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실상은 전혀 반대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이창률 동지가 읽고 갑시다. 그러나 무질서한 성관계는 열등한 후손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허용이 안 된다. 가장 훌륭한 남녀만 자식을 낳을 수 있다. 너무 늙거나 어리지 않은 절정기에 있는 최선의 남자들은 최선의 여자들과 가능한 자주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 반대로 가장 열등한 남자들은 가장 열등한 여자들과 관계를 갖도록 한다. 젊은이 중 빼어난 사람들에게는 포상을 주고 여자들과 더 많은 동침의 자유를 허용토록 한다. 다만 출산 정년기를 넘겼을 때는 남녀가 원하는 상대와 자유롭게 성관계를 갖도록 내버려 두되 근친상간은 금한다. 이제 우생학적인 거죠. 그래서 어떤 엘리트를 생산하기 위한 우생학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되게 치밀한 논리예요. 출산할 가능성이 없으면은 또 자유롭게 성관계를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되게 이제 논리적으로 그죠? 논리적으로 어떤 이 사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그러한 엘리트적 사회를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뭐 대략 무슨 뜻인지는 아니까. 자, 이거는 그 다음에 박관영 경제 읽어봅시다. 남녀가 국가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인 의무는 다르지 않다. 자질이 있는 여성은 남성과 같이 군사훈련을 받으며 수호자로서 훈련받는다. 당시 체육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짐나지온에서 훈련을 받아야 했다. 김나지온은 버스 상태라는 균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유래했듯이 운동하는 남자들은 옷을 벗고 운동을 했다. 플라톤은 여성이 남성과 같이 옷을 벗고 김나지온에서 체육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소크라테스의 획기적인 주장을 그대로 따랐다. 네. 또 뭐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재밌는 이 부분에서 있는데 소크라테스의 제목이 뭐냐면 동성애에 대한 제목도 있어요. 젊은 청년들을 유혹했다는 건데 여기는 이제 엘리트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했냐면 우리로 치면 동성 간에 특히 원조교제라는 게 있어요. 원조교제. 남성 교 사이에. 가부장적 사회에 있죠. 이 시대는 가부장적 사회. 성인 남성. 그래서 이 시대에서는 가부장 사회에서 남녀 간의 관계, 남녀의 관계는 생물학적 관계예요. 생물학적. 자식을 낳기 위한 생물학적 관계. 그래서 남녀 간의 성관계는 이러한 생물학적 관계이기 때문에 천박한 관계고 진정한 사랑은 이 남자 간의 사랑이에요. 남자 간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청년과 그 다음에 그 청년을 후원해주는 나이 먹은 장년 남자. 그죠? 이게 커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커플이 돼서 청년을 후원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 장년의 남자는 어떤 청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성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회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성 성교, 여성 성기의 그러한 이 성기 결합 이러한 것들은 되게 천박한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남성과의 관계. 그래서 이런 것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돈이 많은 장년 남자들은 잘생기고 똑똑한 청년들을 애인으로 삼는 뭐 이런 형태로 많이 지냈다는 거, 여기에 그런 사회에 간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젊은 귀족 청년들한테 인기가 많고, 그 다음에 이 김나지움에 젊은 청년들이 체육관에서 옷을 벗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러한 젊은 청년과 그거를 후원해주는 장년 남자의 관계, 이거는 어떤 성적인 거는 물론 부수적인 거지만 그걸 중요한 것보다도 지적인 이런 결합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1대1 관계라는 거죠. 물란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 되게 신뢰에 따른 관계라는 건데,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젊은 청년들, 특히 이제 옷을 벗고 운동하는 이러한 체육관이나 이런 데 이제 소크라테스 많이 갔나 봐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을 많이 따르고 해가지고 바로 이 젊은 청년들을 유혹했다는 게 또 소크라테스가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전복했다는 거, 아테네의 청년들을 유혹했다는 거,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이러한 사회적인 이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운동할 때는 옷을 다 벗고 운동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성은 그런 국가 수호의 그러한 의무가 없었는데,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가 생각한 거는 여성도 남성처럼 똑같이 병역의 의무를 해야 되고 똑같이 육체적인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오늘날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가 생각한 이상적인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변증법이에요. 여기서 변증법, 지식인 교육이 나오는데, 이건 무척 중요한 건데, 자, 이거는 이창률 동지가 한번 또 다시 읽어봅시다. 플라톤은 정체에서 지식의 발달 과정에 적합한 교육 방법으로서 기초교육에 적합한 모방, 철학의 예비교육에 적합한 놀이, 철학교육 수준에 사용될 변증법적 방법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중 변증법을 가리켜 최상의 진리탐구 방법, 사물의 실제를 정의하는 방법, 모든 학문의 시금석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강조한 변증법은 문자에 의한 교육이 아닌 살아있는 말을 통한 대화법이었다. 또한 이들의 대화법은 소피스트들의 궤변술이 아니라 자기 성찰과 진리 탐구를 위한 방법이다. 변증법 교육은 뮤즈 여신들이 관장하는 음악, 춤, 문학, 시 등 모든 예술 교육을 포함하는 무식회를 교육 내용으로 하는 초기 교육과 교과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후기 교육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이제 교육 방법인데, 어린애들 모방하죠? 모든 짐승 다 모방하죠. 그죠? 고양이 보면 고양이가 자기 새끼 훈련시키죠. 이런 모방. 아빠 따라서 하죠. 이런 모방이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규칙을 배우거나 사회성을 배울 때 놀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방법, 이게 변증법이라는 3가지 방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증법을 되게 중요시했고, 이러한 변증법이라는 게 이제 다이렉트라는 거는 대화법이에요. 대화법인데,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아주 논리적인 고집이 아니에요. 서로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상대방이 말한 거는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냐면은 각각의 주장을 하면서 내가 주장을 하면 상대방이 반박을 하죠. 그러면 그 반박을 다시 일부 수용을 해. 일부 수용.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면 상대방이 반박하면 그 중에 내가 동의하지 못하는 건 버리고 일부는 수용을 해. 일부 수용해서 재반박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재반박한 사람은 또다시 그거를 맞는 부분을 일부 수용해서 다시 반박.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정반합하고 비슷한 거죠.
이런 형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상대방이 반대하면 그 중에 계승과 혁신을 통해서 일부를 받아들이는 이런 방식의 그 논리적인 그 토론 방식 말로 하는 거 글이 아니라 이게 대화법이라는 거 다이렉트라는 게 이 대화법을 이제 소피스트들이 되게 중요시하겠죠. 소피스트들. 자, 소피스트들은 원래 이전 그 아테네는 귀족 사회죠. 귀족 사회이기 때문에 선생님, 교사도 수입을 했어요. 수입, 그죠? 귀족들은 이렇게 직업을 갖지 않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가리키는 이런 사람들을 그 바깥에 지식인들을 수입을 했습니다. 이 교사들을. 그래서 이런 교사들이 수입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논리적으로 이 논리 훈련을 하는 거죠. 논리 훈련을 하고 주로 재판에서 배심제를 사용했어요. 배심제는 여러분 미국 영화에서 봤죠? 배심원들을 설득해야 돼 말로. 그래서 배심원을 설득하는 훈련.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 설득 훈련. 설득 훈련은 두 개겠죠. 그러니까 이성에 호소하는 방법과 정서에 호소하는 방식이죠. 이 두 가지 방식을 하는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하면서 웅변술이 되게 수사학이 되게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웅변술. 이게 다 민주주의하고 관련된 거예요. 다수결의 앞에서 수기를 하고 토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오늘날로 치면 변호사들의 역할을 많이 소피스타들이. 그래서 재판을 하게 되면 배심원 제도가 일반화됐기 때문에 이 소피스트들이 변호사처럼 하는 거예요. 온갖한데 궤변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궤변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궤변의 가장 게 이제 토끼는 거북이를 이길 수 없다. 그죠? 토끼가 거북이를 이길 수 없다. 그 다음에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에 있다. 이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논의 역설이에요. 제논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야. 니네 소피스트들은 진짜 말장난을 한다. 말장난. 이 정도는 이 당시 어느 정도였냐면요. 웅변대회를 개최를 해요. 웅변대회. 웅변대회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재밌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홍길동이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라. 뭐 이런 식의 웅변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논리를 하겠죠. 홍길동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안에 그 인간으로서 남자 여자를 초월한 인간이 있고 또 남자와 여자는 상대적인 구분이고 여러 가지 논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라는데 제논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니들은 마치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해서 말장난을 하는데 니들의 말장난은 어떤 정도냐면 토끼는 거북이를 이길 수 없다는 거고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하고 있다는 거다. 이게 제논의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애들이 니네가 바로 소피스트다 이렇게 그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게 제논의 역설이고 토끼가 거북이를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토끼가 앞서 출발한 거북이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토끼가 거북이 바로 앞에 쫓아가면 그 사이에 거북이는 앞에 좀 더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토끼가 거북이를 바로 뒤쫓아가면 그 사이에 거북이는 조금이라도 더 앞으로 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영원히 이 토끼는 거북이를 이길 수 없다죠. 이게 이제 말장난이죠. 이걸 증명을 하려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보면은 거리와 속도가 있겠죠.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는 속도가 있을 거고 만약에 거북이가 100m 앞에서 출발했다. 100m 앞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거북이는 시속 4km다. 토끼는 시속 20km다. 그럼 우리가 계산하면 거북이가 100m 앞에 출발하더라도 대략 한 1분, 1, 2분 안에 추월할 수 있겠죠. 이게 이런 식으로 계산하니까 시간과 거리와 속도 시간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토끼가
거북이를 추월하는 에서 시간이 그 3분이라면 그 3분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3분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토끼가 거북이를 추월할 이 사이에 거북이는 또 간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무한소로 넘어가는 거죠. 무한소로. 그러니까 3분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3분만 넘으면 토끼가 거북이를 추월하는데 이 사람들은 3분이라는 그 안 속에서만 하는 거죠. 말장난인 거죠. 그 다음에 날아가는 화살은 이거는 그래도 조금 난데 뭐 이런 거죠. 직선은 그 점들의 집합이죠. 점들의 집합. 직선은 점들의 집합. 그래서 어떤 운동하는 거를 계속 시간을 쪼갠다는 거예요. 시간을 계속 쪼개. 시간을 계속 쪼개면 순간순간의 이동이라는 거예요. 화살이 날아가고 있지만 시간을 계속 무한소로 엄청나게 짧게 자르면 순간순간 점점 점의 형태로 순간순간 멈춰있는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 그 시점에서 다 이제 운동을 갖다가 시간과 속도 개념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죠. 이게 젠논의 역설인데 이런 소피스트가 이렇게 그래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가 이 소피스트를 되게 경멸하면서 니네들은 이러한 이 공론 그렇죠? 공론 궤변을 하는데 내가 하는 거는 공론 궤변이 아니라 진정한 방식이다. 내가 하는 변증법이 올바른 방증법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